안녕하십니까. 23년 34회 시험 대비해서 기본 심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일단 11, 12월 달에 했었던 기초 과정을 한 2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힘드시더라도 11, 12월 달 기초 강의 올라간 거 있죠. 그거는 저하고 약속입니다. 2번 이상은 듣는다 생각하시고 이걸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1, 2, 3, 4월 달 4달 동안 기본 심화를 한꺼번에 할 겁니다. 기본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 하고 심화해서 조금 더 하고 하기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명들이 이제 보시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한 번에 1월부터 4월까지 학원에서 1월부터 4월까지 2번에 나눠서 하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 기본 심화 과정에서는 기본 심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한 50점대 정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기출문제 풀이하고 예상문제 풀이, 핵심 요약 이런 데서 이제 보완을 할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 기본 심화 과정을 적어도 3번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적어도 3번입니다. 2번 보면 안 되냐? 안 됩니다. 3번 보셔야 돼요. 3번 보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쌓아놓지 마시고 일주일에 강의가 뭐 한번 올라올 거 아닙니까? 한 3시간, 4시간. 한 3, 4개 정도, 다 4, 5개 정도 올라갈 거예요. 한 30분에서 40분짜리 강의가. 그거를 일주일 동안 3번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드라마 몰아보기 하듯이 한 번에 쫙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책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책 읽는 거에. 책은 이제 체크해드리면, 이게 이제 기본서 내용인데, 체크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읽으시면 되고, 이 강의는 듣는 데 집중을 해달라.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가지만 부탁드립니다. 11, 12일, 2월 기초과정을 2번 보자. 그 다음에 이 기본 심화 과정을 3번 보자. 요거만 해주셔도 시험장 가셔서 꽈락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걸로 보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데 집중하세요. 자, 민법은 총 40문제 4덩어리가 있죠. 민법 총칙,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 그중에 민법 총칙은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 10문제가 어디서 나오죠? 법률 행위의 요건 중에서 유효 요건. 여기에서 9문제가 출제됩니다. 법률 행위의 요건 중에서도 유효 요건.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뭐냐? 유효 요건이 뭐냐?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 이거는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민법 총칙이 시험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민법 총칙의 첫 번째 타이틀이 법률 관계와 법률 행위라고 나왔어요. 자,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에 관련된 내용인데, 법률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 행위가 어떻게 만들어진 개념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법률 행위는 민법이라는 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법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아주 상위 개념입니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표시라는 것을 필수 요소로 하는 인간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법률 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런 인간의 행위를 이런 인간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서 법률 관계가 뭐냐?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합니다. 그럼 이 법률 행위나 법률 관계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민법에서 나오죠. 뭐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민법이 뭔지 알아야 되죠. 민법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 같은 거 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기죠. 이걸 법률 관계라고 불러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법률 관계 다툼이 생겨요.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을이 내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툼이 생기죠. 이 다툼이 당사자가 합의로 해결하면 참 좋은데
합의가 안 되면 누군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판사님 제가 너한테 물건을 팔았는데요. 아, 이 자식이 돈을 안 줍니다.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이 법원은 이 두 사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법이란 법을 해석을 해서 민법이란 법을 찾다 보면 요 두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조문이 나와요. 조문. 그 민법 조문을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 결론이 판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큰 두 축이 조문과 판례가 됩니다. 그 민법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빨간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노란 걸로 바꿔볼게요. 어쨌든 민법은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해결하는 법 그렇게 되죠. 자,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고요. 개인과 개인이니까 개인사자서 사법 관계라고도 하죠. 자, 이런 분쟁은 왜 생겨요? 계약을 해서 생기죠. 계약 등을 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근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안 해요.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반대로 권리자는 권리가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죠. 그걸 해결하는 법이 뭐다? 민법이다. 자, 이 민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총칙, 물권 어쩌고 저쩌고. 그 중에 우리 시험법이 있는 게 이렇게 5가지죠. 4가지. 민법 총칙부터 민사특별법까지. 자, 총칙에서 10문제, 물권에서 14문제, 채권적 계약에서 10문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그 중에 민법 총칙 10문제와 계약법 10문제 중에서 합쳐가지고 적어도 16개에서 18개 맞추셔야 됩니다. 물권하고 민사특별법에서는 단타작만 하셔도 돼요. 이 두 파트는 물권하고 민사특별법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민법이란 어떤 거냐?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의 다툼을 해결하는 법. 그 권리 의무 관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는 뭐냐? 그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개인과 개인 간의 권리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민법 조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민법 조문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3단 구조로. 어떤 구성 요소가 모여서 일정한 원인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학자들이.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불러요. 법률 효과. 그리고 법률 요건에 2개가 있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권리 변동이에요. 매매계약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더라. 상속 등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 유효요건 요거에 관한 건데 이 법률행위를 보기 전에 법률에 이렇게 법률 요건이라는 놈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행위고 법률행위 요건을 보기 전에 법률 사실이 어떤 게 있고 법률 효과가 뭐가 있는가를 먼저 살짝 보자 해서 나온 게 법률관계 변동입니다.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라고 그랬죠. 변동은 3가지를 말합니다. 취득, 변경, 소멸.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권리를 중심으로 권리관계라고. 그래서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 변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구체적 내용이 취득과 변경과 소멸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는가를 먼저 살짝 살펴보자. 법률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말이죠. 이 원인이 뭐다? 법률 요건. 뭐가 있다?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권리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 변동이라고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갑수요 A 토지를 그렇게 매각을 하면
A 토지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됨으로써 A 토지 소유권자라는 권리의 주체가 바뀌게 되고 갑은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을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요.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 매매 계약이라는 하나의 원인을 통해서 권리가 변경이 되죠. 을이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자가 을로 변경이 되면서 갑은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이런 걸 법률관계 변동, 권리 변동이라 하지 말이죠.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봅니다. 법률관계를 변동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했는데 그 법률 요건에 따른 결과가 법률 효과죠. 그 법률 효과가 권리 변동이란 말이죠. 구치적 권리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간혹 나옵니다. 여기서. 자, 먼저 취득 변경 소멸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누고 취득 변경 소멸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누고 그중에 취득 이거 잘 물어봅니다. 일단 권리 취득은요.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라는 놈으로 크게 나눠요. 요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권리 취득은 원시 취득이라는 것하고 승계 취득으로 간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크게. 이때 원시 취득. 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 소유권이 생기면서 신축한 자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 건물 신축에 건물 소유권 취득은 누가 가지고 있던 건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 소유권이 새로 생겨서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원시 취득이에요.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면서 취득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원시 취득이죠. 또 하나는 구권리자와 신권리자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어요. 단절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로 취득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무주물 선정, 유실물 습득, 무주의 동산을 선정한 자가 소유권 취득하고요.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도 원시 취득 일종이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원시 취득은 예를 기억해달라. 건물 신축에 의한 건물 소유권 취득하고 무주물 선정, 유실물 습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 가서 볼 건데요. 취득시효.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런 것들이 다 원시 취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원시 취득과 구별해야 될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구권리자로부터 신권리자가 권리를 넘겨받는 거죠. 그걸 승계라고 하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요. 먼저 이 설정적 승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설정적 승계는 예를 들어서 갑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이 땅에 지상권을 취득해요. 자, 소유권은요.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요. 지상권은 남의 땅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걸 내용으로 해요. 다시 말해서 지상권이란 건 소유권의 일부를 승계받은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갑은 사용수익권능이 회복이 되겠죠. 이런 걸 설정적 승계를 한다. 전 권리자 갑의 소유권 일부를 넘겨받았다. 이때 종전 권리자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진 않는다. 갑은 소유권의 일부를 넘겨줬다가 나중에 되돌려받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걸 설정적 승계를 하죠. 설정.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게 설정적 승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전적 승계가 또다시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나뉘게 되는데 포괄 승계는 상속처럼 갑이 사망했을 때 갑의 각종 권리와 의무가 일괄하여 을에게 넘어가죠. 이런 걸 포괄 승계라 한다. 포괄 승계는 상속 말고 포괄 유증이라는 것도 있고 회사 합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 포괄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인데 포괄이라는 건 일괄하는 일괄. 갑이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전 재산을 을에게 줘라. 이런 게 포괄 유증이에요. 반대로 갑이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A 토지는 을에게, B 건물은 B에게, 병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특정 유증이라. 특정 유증은 매매나 교환처럼 개개의 권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원시 승계 구별하시고 이 첫 번째 승계 다시 이전적과 설정적 구별하시고 이전적 다시 포괄과 특정을 구별하시되 체크해드렸던 예를 좀 기억을 해달라. 취득은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변경이 나오죠.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장의 변경 세 수로 나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주체의 변경은 우리가 이전하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내용의 변경은 성질의 변경이 질적 변경과 수량의 변경은 양적 변경으로 나뉘게 되고 작용의 변경은 권리 효력의 변경되는 걸 말하는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요 질적 변경하고요. 작용의 변경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질적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질적 변경은 권리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한 물건을 넘겨달라. 근데 그 특정 물이 멸실이 돼버려요. 내가 가로서 A 물건을 샀어요. 그래서 A 물건을 넘겨달라. 특정 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었는데 갑이 나한테 A 물건을 넘겨주기 전에 A 물건이 멸실이 돼버려요. 그럼 나는 더 이상 갑에게 A 물건을 넘겨라 청구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더 이상 이 특정물이 멸실이 됨으로써 인도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가 질적 변경이고요. 또 하나가 권리의 객체가 변경된다고 해서 나중에 저당권에 가면 물상대위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그 저당권 가서 볼 거예요.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질적 변경은 둘 중에 하나. 권리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와 권리의 객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권리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 예를 기억해달라. 특정물 인도청권이 손해배상 청권으로 바뀌는 경우 질적 변경입니다. 반면에 작용의 변경은 권리 효력이 바뀌는 건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기억하셨는데 하나는 부동산 임차권, 채권입니다. 등기를 하면요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자, 이건 임대차 가서 볼 겁니다. 노조장만 찍어놨다가 임대차 가서 볼 거고 얘를 요걸 기억합니다. 저당권 손해가 승진되는 경우. 자, 저당권이란 건 이런 거예요. 갑이 자신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리고 은행은 갑에게 빌려준 돈을 나중에 회수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기초하여 땅을 경매에 넣어서 경매대가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병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요.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때 저당권은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등기된 게 1번 저당권, 나중에 등기된 게 2번 저당권 이렇게 되고요. 1번 저당권이냐 2번 저당권이냐는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았으니 경매한다 그랬죠. 그 경매대가로부터 변제받는 순서가 달라져요. 1번 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고 남으면 2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습니다. 즉 저당권은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변제받는 효력이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요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2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은 순위가 올라가면서 효력이 달라지죠. 이런 게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 작용의 변경이다. 얘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안 보시면. 근데 이제 변경, 마지막 소멸이 나왔죠. 소멸은, 아이고야. 소멸은 뭐 이렇게 자꾸 변경 같고요. 권리의 소멸이 나오죠. 권리의 소멸은 두 가지죠.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나왔습니다. 절대적 소멸은 건물이 철거가 돼요. 그럼 건물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지죠. 땡 건설로 토지가 수몰이 돼버립니다. 토지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지죠. 이런 게 절대 소멸이고요. 상대적 소멸은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이 돼요. 그럼 구권리잖아. 권리 상실하게 되죠. 이게 상대적 소멸이다. 자, 그래서 민법은 법률행위 유효요건에 관한 건데 법률의 유효요건, 그 법률행위를 보기 전에 민법 종론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일정한 구성요소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일정한 원인인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른 결과인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 중에 법률 효과가 뭐냐? 권리 변동이다. 그거 본 겁니다. 권리 취득, 변경, 소멸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법률의 변동 과정이라고 나와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 관계를 변동하는 것. 이게 권리 변동이라고 그랬죠. 그 원인이 뭐였죠? 법률 요건이죠. 유형이 두 개가 있다. 법률 원인에는. 법률 요건에는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시키는 원인, 법률 요건에는 두 종류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인간의 행위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 중에서 법률 행위 말고도 많아요. 무슨 사실 행위도 있고 불법 행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법률 행위는 그럼 사실 행위나 불법 행위와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가지고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게 법률 효과죠. 을의 A 토지 소유권 취득은 을이 원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행위 중에서 그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경우를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반면에 상속 같은 건 어때요? 상속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피상속인의 각종 권리와 의무가 일괄하여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잖아요.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이퀄 권리 변동 이퀄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 법률 요건 두 개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차이.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 법률 규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권리를 변동시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권리가 변동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거 민법 조문구조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시키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그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라면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변동이 되고 법률 규정이라면 그 법률 규정에 따른 효과가 생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남았어요. 민법 3단 구조 법률 사실 남았습니다.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라고 했죠.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그게 법률 사실이다. 이게 종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확인해 봅니다. 용태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내부적 용태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 중에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라는 게 몰라도 됩니다. 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게 선입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악입니다. 이것도 법률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선의.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도 법률 사실이 됩니다. 이거 나중에 가면요. 여기저기 나와요. 선의인 경우에 뭐 권리를 취득한다 만다 이런 식으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권리 취득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선의 악이도 법률 사실이 되겠죠. 기억합니다. 외부적 용태가 나와요. 자, 외부적 용태에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의사표시. 자, 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찐빵이라고 생각하시고 의사표시를 안고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법률의 필수 구성 요소가 뭐라고요? 의사표시. 그렇게만 기억을 합니다. 반면에 준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준법률.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와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법률행위는 아니야. 특히 이 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아까 의사표시라는 놈은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라고 했죠.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주로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가 돼요. 그럼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니까
의사 표시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겠죠.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의 구성 요소니까 준법률행위란 걸 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죠? 이때 이 준법률행위에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라는 걸 구분하셔야 돼요. 의사의 통지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최고를 암기합니다. 최고.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나 승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의사표시는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뭐 동의, 철회, 추인, 취소 이런 것들. 이 의사표시와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준법률행위라고. 그 중에서도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라는 놈을 구별한 다음 의사의 통지에 최고가 있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관념의 통지에 통지와 승인이 있다는 것. 이 정도를 기억해달라. 이 정도. 그러면 법률행위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나왔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 즉 권리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 체크했고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법률 사실에 어떤 게 있는가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 체크한 상태입니다. 그 정도를 체크하고 법률 요건을 온 거예요. 법률 요건 중에서도 뭐?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일정한 효과의 발생. 이게 뭐죠? 권리 변동, 권리 취득 변경 소멸. 을이 갑소유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 그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권리 변동이죠. 그걸 취득하기 위하여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내가 원한다. A 토지를 팔아라. 라고 의사를 표시해. 이렇게 권리 변동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필수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게 법률 행위다. 인간의 행위 중에서 두 가지 특징.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고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고 그 의사 표시한 그대로 효과가 생길 때 그러한 인간의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는 특징이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의사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더란 말이죠. 매매계약 생각을 해보자. 내가 저 물건을 원해. 그래서 돈 주고 샀어.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어. 이게 법률행위다. 이게 법률. 행위자가 원한 대로. 의사 표시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더라. 찐빵과 안꼬이 관계더라. 따라서 안고 없는 찐빵이 있을 수 없듯이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법률행위 특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법률행위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아주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법률 종류. 자,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사표시가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단독행위하고 계약으로 나눠요. 요거 잘 물어봐요. 다음 중 단독행위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 수를 기준으로 단독행위하고 계약으로 나누는데 가끔 가다가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간혹 나와요. 이게 첫 번째. 근데 이 계약은 계약법 가서 열심히 합니다. 종류도 거기서 놓을 거고요. 두 번째, 단독행위가 다시 둘로 나눠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이거 구별해라. 이것도 잘 나오고요.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이게 2년 연장 나왔죠. 33에 32에 연장 나왔어요.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그 좀 외우실 필요가 있는데 있죠.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외웁니다. 유언,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자, 갑이 유언을 해요. 뭐라고? 내가 죽으면 A 토지를 을에게, 이게 유언, 유증이에요. 근데 유증을 가만히 들어갔더니 갑이 A 토지를 을에게 줘라 그랬으니까 상대방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상대방 있는 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근데 유언, 유증은요, 갑이 사망하면 효력이 생겨요. 이 갑의 유언 내용이 을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갑이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유증은 얼핏 생각하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유언,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암기하셔야 되고요. 동산 소유권 포기, 예전에 골동품 소유권 포기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과정에서의 법률의 종류는 딱 요 하나만,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눠진다. 그다음에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로 나눠진다.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얘를 딱 암기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독행위 특징이 나와요. 이 특징은 나중에 볼 겁니다. 부관 가서 볼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단독행위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방적인 의사표시예요. 단독행위 이퀄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즉 단독행위를 하게 되면 예컨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따라서 함부로 못해요. 단독행위는. 함부로 못하도록 해놨어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단독행위 특징. 그리고 나중에 볼 겁니다. 조건이라는 기한을 원칙적으로 못 붙여요. 나중에 조건기한 파트 가서 볼 겁니다. 그리고 계약.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온다고. 자, 이럴 때 답으로 나온 거. 합의해제. 합의해제. 일단 합의자가 들어가면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매 예약이라고 돼 있어요. 예약. 요것도 계약입니다. 요건 매매 계약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을 보기 전에 기본이 되는 것들은 미리 첫 시간에 쭉 훑은 거예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 중에 법률 요건의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뭐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종류가 뭐가 있는가. 중에서 단독행위와 계약.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 일단 여기까지 구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본이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법률과는 나중에 물권 가서 볼 겁니다. 기타 분류도 나중에 계약법 가서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행위 요건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법률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률의 요건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법률행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거를 지금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민법 총칙 시험 범위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